9월 시장, 폭락 공포 때문에 혹시 투자 방향 놓치고 계신가요? 어쩌면 시장을 보는 모두의 시각이 조금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주택 교수님의 아주 날카로운 최신 분석 들어볼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고 또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자본 독립을 향한 길, 그 길을 밝혀줄 핵심 전략, 그리고 주목해야 할 종목들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자료는 이주택 교수님의 최근 2주간 시장 분석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로서 당신이 지금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명확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특히 바로 어제였죠. 9월 17일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있었고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는데 이걸 이주택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또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지 그 숨은 맥락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이 분석이 당신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수님 분석 따라서 최근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복귀해 볼까요? 지난 8월 시장 S&P 500 기준으로 보면 1.2% 상승 마감했죠. 근데 월중의 변동성이 꽤 컸어요. 막 2, 3%씩 빠지기도 하고 특히 8월 중순부터는 시장 반응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이런 거요. 아, 네네.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이러면 연준이 금리 내리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그런 분위기. 정확합니다. 맞아요. 노동시장이 좀 약해 보인다? 경기가 둔화될 자짐이 보인다? 이러면 그게 오히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쓰였죠. 기관들이 이런 내러티브를 막 활용하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기도 했고요. 근데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나 소매 판매 같은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 네. 경기 괜찮네? 그럼 9월에 금리 안 내리겠는데? 이런 우려가 또 고개를 들고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줄다르기가 계속됐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노동시장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시장이 다시 좀 안도하는 듯 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요. 네, 그랬죠. 근데 월말에는 또 휴가 시즌 끝나고 기관들 리밸런싱 물량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좀 혼란스럽게 8월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로 넘어오면서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9월은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잖아요. 계절적 요인. 네, 9월 효과 뭐 이런 말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휴가 갔던 헤지펀드들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활동 재개하면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이런 점. 또 S&P 500의 선행 PER, 그러니까 미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죠. 그게 22.4배까지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 이런 분석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 온다 했죠. 네, 조정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이주택 교수님은 좀 다른 시각이셨죠.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큰 폭의 조정, 안 올 수도 있다. 네, 교수님 분석은 현재 시정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 규모에 주목합니다. MMF 아시죠? 머니마켓 펀드. 네, 단기 자금 거기에 묶여 있는 돈이 무려 7조 달러가 넘습니다. 7조요? 와, 이게 그냥 대기 자금이 아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맞물려서 시장이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바로 저가 매수에 나설 준비가 된 뭐랄까 총알이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은 이걸 준비된 유동성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시장이 한 2, 3% 정도만 하락해도 이걸 기회로 보고 매수하려는 기관이나 스마트머니가 워낙 많으니까 예상보다 하락폭이 깊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모두가 대비하는 리스크는 잘 안 온다. 뭐 이런 격언이랑 비슷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냥 유동성이 아니라 준비된 유동성이라는 관점. 그리고 드디어 9월 17일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4.5%에서 4.25%로 내렸죠. 이 결정의 결정적인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분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던가요? 역시 그 노동시장 지표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높게 나왔군요. 네. 그리고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폭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어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꺾였고요. 결국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당장 인플레이션 숫자보다는 고용 시장이 너무 빠르게 식어버릴 위험, 이걸 더 크게 본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나온 점도표 있잖아요. 연준 위원들 금리 전망 찍는 거. 그거 보면 시장 기대랑은 좀 다른 모습도 있었어요. 올해 총 인하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들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딱 1회만 인하할 걸로 예상했더라고요. 이건 시장 기대보다 꽤 매파적인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시장이 발표 직후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죠. 네. 근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점도표는 어디까지나 위원 개개인의 그냥 현 시점에서의 전망일 뿐이다. 연준의 공식 약속이나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아,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경제 상황은 계속 변하고 앞으로 나올 데이터 보면서 정책 경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데이터 보고 하겠다. 네. 그리고 뭐 관세 인상 같은 걸로 일시적으로 물가가 좀 올라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시장 급격히 둔화될 위험을 더 경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점도표 숫자 자체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그 기조에 깔린 유연성, 데이터 중시, 이걸 읽는 게 교수님 분석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금리는 내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좀 안개 속이네요. 시장 반응도 발표 직후엔 좀 실망해서 내렸다가 파월 발언 소화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변동성이 컸어요. 자, 이렇게 연준 결정은 나왔고 시장은 여전히 방향 탐색 중인데 이런 변동성 큰 장세에서 이주택 교수님이 특히 강조하는 투자 전략의 핵심은 뭘까요? 교수님은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산 매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거듭 강조하십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 움직임에 막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포트포리오에서 현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MMF겠죠? 그 비중을 한 60% 정도 가져가고 주식 비중은 40% 정도로 유지해라.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세요. 60대 40이요? 와, 생각보다 안전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특히 교수님은 자기 나이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라 이 원칙을 자주 말씀하세요. 아, 나이만큼요? 네, 만약 당신이 40세면 전체 자산의 40%, 50세면 50% 이상을 언제든 시장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안전자산으로 딱 보유하라는 의미입니다. 교수님 비유를 빌리면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배 밑바닥 깊은 곳은 비교적 잔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안전자산을 충분히 확보해두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장기 투자를 쭉 이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재무적 안정뿐 아니라 뭐랄까 심리적 닷역할까지 해준다는 거죠. 아, 그 배 밑바닥 비유 좋네요. 확 와닿는데요. 심리적 안정감 확보. 또 다른 핵심 원칙도 있지요. 예측하지 않는다는 거요. 맞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거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그보다는 개별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해라. 기업 실적, 성장성 이런 걸 바탕으로 적정 주가, fair value라고 해줘. 이걸 스스로 계산해보고 현재 시장 가격이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졌을 때, 즉 좋은 기업 주식이 싸졌을 때 꾸준히 사모으는 전략입니다. 아, 그게 줍줍이군요. 네, 교수님은 이걸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흔히 말하는 줍줍이랑 맥락은 같죠. 근데 중요한 건 감이나 소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가치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투자자들이 꼭 피해야 할 걸로 독사과하고 폭탄을 언급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독사과는요, 가장 맛있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주가가 최고조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막 좋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덜컥 사는 걸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아, 너무 인기 많을 때? 네, 모두가 탐내는 제일 잘 익은 사과가 사실은 제일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고 어쩌면 꼭지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워렌 버핏도 비슷한 말 했잖아요. 주변에 호구가 안 보이면 당신이 호구일 수 있다. 네, 무섭네요. 반대로 폭탄은 겉보기에 화끈한 수익률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세벨 레버리지 ETF.
아, 레버리지요? 네. 아니면 실적과 상관없이 변동성만 극심한 소위 밈 주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 줄 수도 있지만 잘못 터지면 그냥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피해야 한다. 이런 경고죠. 결국 독사과는 고점 추격 매수 위험, 폭탄은 초고위험 자산 투자 위험. 이걸 피하고 오히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좋은 기업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졌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투자하는 역발상, 그리고 철저한 위험 관리. 이게 교수님 전략의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실제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FOMC 이후 시장 흐름이랑 주목할 종목들 교수님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섹터별로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제 FOMC 발표 이후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다소 약세를 보였거든요. 반면에 전통산업 비중 높은 다우존스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도 보지만 동시에 여전히 높은 수준인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여전히 주도주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도 있고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어제까지 잘 달리던 빅테크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요. 그런 와중에 최근 테슬라 주가는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교수님 분석 자료 보니까 테슬라 언급이 비중 있게 다뤄졌던데 이 급등세 배경이랑 교수님 평가는 어떤가요? 아, 테슬라. 네. 여러 호재가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가장 큰 촉매제는 역시 일론 머스크 CEO가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그게 컸죠. 2022년에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한다고 대량 매도한 이후에 첫 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미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됐죠. 이 소식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했고 또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 줄이려고 막 서둘러서 주식 되사는 거 있잖아요. 슈스키즈요? 네, 쇼스키즈 현상까지 일부 발생하면서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스크 자사주 매입 말고도 다른 호재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기존 텍사스, 캘리포니아 말고 네바다주까지 확장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중국 시장에서 모델 Y 롱레인지 버전이 거의 매진될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소식. 독일 기가팩토리 베를린 생산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막 연이어 나왔죠. 여기에다가 9월 30일부로 종료되는 미국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는 막바지 수요까지 몰리면서 주가 상승을 이끈 걸로 보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호재가 겹쳤네요. 근데 이주택 교수님은 테슬라 적정 주가를 250달러에서 270달러 수준으로 보시잖아요. 지금 주가는 400달러를 훌쩍 넘었는데 이 갭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교수님 분석이 놓치고 있는 뭔가 시장의 기대 요인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료에 언급이 있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분석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나 생산량 같은 그런 펀더멘탈 지표로 설명되는 내재 가치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 그러니까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실적보다는 기대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 옵티머스 이런 걸로 4차 산업혁명 이끌어갈 잠재력 엄청나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그 미래 가치를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어서 적정 가치 대비로는 고평가 상태다. 이게 교수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비중이 너무 높은 투자자라면 현 주가 수준에서 일부 이익 실현해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식으로 냉철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장 열기에 막 편승하기보다는 계산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장기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현재 주가는 좀 과열일 수 있다. 이런 냉정한 분석이네요. 그럼 반대로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최근 주가가 좀 주춤했는데 그 배경에 대한 교수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는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최근 실적 발표 때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증가율이 이전 분기 10%에서 5%로 좀 둔화됐어요.
아, 절반으로 줄었네요. 네, 이게 시장에 좀 실망감을 줬죠. 물론 절대적인 매출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폭발적인 성장세가 한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예요. 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예전에 인수한 멜라녹스에 대해서 반독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알리바바 같은 데서 자체 AI 칩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엔비디아 주가에는 부담 아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 분석 자료에 언급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 역량이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젠슨 황 CEO 본인도 중국 추격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은 했지만 특히 그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최첨단, 고성능 칩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에요. 아직은 격차가 크다. 네, 중국 내 파운드리 기술 수준이나 또 네덜란드 ASML의 최첨단 EUV 노광 장비 확보가 어려운 현실 같은 걸 감안하면 알리바바 등이 자체 칩을 개발하더라도 당장 엔비디아 시장 지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엔비디아 주가 조정은 중국 경쟁 심화 우려보다는 데이터 센터 성장률 둔화 우려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 이걸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경쟁 우려는 아직 좀 이르다는 분석이군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AI 시대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은 변함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오라클이나 슈퍼마이크로, SMCI 같은 기업들하고 대규모 GPU 공급 계약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하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배발 협력 강화하는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엔비디아 칩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 성장률 추이하고 미중 관계 같은 지정학적 변수는 계속 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테슬라, 엔비디아 말고 이주택 교수님 분석 자료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분야나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I나 양자 컴퓨팅 쪽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AI 관련 생태계 전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 같은 경우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도 견조하고 틱톡 미국 사업부 인수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죠. 네, 오라클 강했죠. 구글, 알파벳도 반독점 소송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에 다시 진입하는 등 빅테크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 주가 움직임입니다.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기업들 주가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양자 컴퓨팅이요? 네, 이게 양자 컴퓨팅 기술이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관련 ETF인 QBTS 성과도 좋았고요.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 속에서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같은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 주도할 기업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오늘 이주택 교수님의 최신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또 연준의 속내, 그리고 주목해야 할 투자 전략과 종목들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시장은 여전히 노동시장 둔화 우려와 생각보다 견조한 경제지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서도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네요.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의 단기 방향을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주택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개별 기업의 내재 가치, 적정 주가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자산 배분 원칙과 위험 관리, 특히 독사과와 폭탄 피하기,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한 테슬라, 엔비디아, 각기 다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여전히 시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역시 교수님 분석처럼 냉철한 가치 판단, 그리고 전략적인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AI 생태계와 더불어서 양자 컴퓨팅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네, 결국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주택 교수님의 분석과 통찰은요. 당신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 판단하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거든요. 연준의 신중한 행보와 멈추지 않는 기술력 신의 파고 속에서 당신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거대한 장기적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주택 교수님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당신의 투자 여정에 정말 믿음직한 나침반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얻은 분석과 원칙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하고 꾸준히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당신이 꿈꾸는 자본 독립도 더 이상 막연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